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우리 지역의 정치 신인 발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정치에 뜻을 두신 분들의 평소 정책 소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 왼쪽으로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옆으로 이인선 정의당 충북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처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 정치발전연구소에서는 다 연구원으로 제가 호칭을 통일한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예. 자, 오늘 첫 순서는 박한석 연구원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준비하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8월 30일 그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한 내용의 국회법을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 개정안에는 그 세종특별시 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고요. 또 우리 국회 사무처가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리고 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됨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충청권의 그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공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또 설계 공모, 공사 등 앞으로 5, 6년 기간이 긴 소요의 시간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국가균형 발전이나 여러 가지 그 서울과 그 지방에 있던 행정의 그 이분화된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사당 그 세종 분원 유치로 인해서 어떤 경제 효과 유발이나 이전될 수 있는 그런 인구의 유입 효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데 과연 충북은 이것을 통해서 그 파급 영향권을 갖다가 좀 받아서 저희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도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번 연구 주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국회 세종의사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네.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실제로 가시화돼서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용을 발제해 주셨는데요. 다른 두 분 연구원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이광희 연구원 먼저 의견 좀 들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만시지탄이다. 이게 좀 너무 늦었다. 그동안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자치분권을 위해서 세종시,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사회의 이익, 충청권의 이익, 혹은 충북의 이익보다도 그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빨리 조속히 입법되어야 하는 것이고 빨리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네. 그동안 야당에서 너무 차일피일 미루시기만 하셔서 많이 속상했었던 주제를 오늘 박한석 연구원님께서 들고 나오셔서 네네.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 국회가 이전을 하면 대한민국의 어쨌든 의회주의의 산실이 그 어쨌든 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입지는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을 한번 제가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주 좋은 곳에 위치를 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얼른 오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잡고 끌지 말고 빨리빨리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차제에 청와대 분원까지 빨리 이전해야 한다. 이거 자꾸 미룰 일이 아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도 지난 두 정권만큼이나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그렇게 잘했다고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지방에 살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다 같이 이거 지방에 내려가 보니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너무 그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자꾸 이구동성 얘기하시는데 여의도 정치 그만하시고 빨리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박한석 위원께서 그 연구원께서 이 주제를 다루자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이인선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듯이 논란이 참 길었죠. 논란의 시기도 길었고 또 우리 지역 쪽에 오기 때문에 관심도 이제 컸었던 것이긴 한데 네. 원래 당초에 이제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인접 지역 간의 이제 상생 발전이 당초의 목적이었죠. 그랬었는데
과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라는 데서는 우리가 이제 좀 검토해보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단도리를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전개시켰으면 좋겠다. 또 우리 박한석 연구위원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제 주제를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의 특별시가 만들어지면서 당초 이제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특히나 이제 또 인구가 많이 좀 분산될 것으로 이제 기대했었는데 통계에 의하면 서울의 순수한 인구 세종의 유입은 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청권 중에서도 오히려 이제 대전권에 있는 인구들이 세종으로 많이 이전했고 또 이제 물론 청주도 역시 빨대 효과라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것이 충북의 이제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물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그런 진행 과정에서 뭐 메가시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충청권 협의회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좀 운영되는 면을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환영의 뜻은 밝히셨지만 이제 그 면면을 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더 자세한 내용 좀 부탁을 드릴까요? 2010년에 또 지방선거에 출마한 저로서는 좀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요. 그때는 어떤 지역 공약이나 그런 거에 묻혀서 어떤 그때 당시에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세종시를 살려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을 걸면서 그 흐름에 또 좀 그 정치적인 구호로 외쳤던 그 구호가 지금에서 이제 현실화되는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면에서 좀 짚고 넘어갈 될 부분이 특히나 그 충북 지역의 그 단체장분들이 과연 그 세종시의 그 이전 문제로 인해서 어떤 그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했는가라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나 그 교통망에 있어서도 그 세종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뭐 광역철도를 뒤늦게 뭐 앞으로 장기적인 그 프로젝트지만 그거에서도 좀 이렇게 현명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세종 분원이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거기가 교통망에 연결했을 때 과연 그 기존의 교통망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그 광역철도망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의 고민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로 BRT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세종과의 아주 활발한 그런 교류가 또 있는 건데 그런 BRT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북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많이 차일피일 좀 미뤄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버스가 준공영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노선버스 부분 문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연 그 광역철도로 인해서 순환적인 의미의 교통이 될 수 있는가라고 고민했을 때는 그런 기존의 교통을 이용을 해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버스를 통한 그 순환버스의 운영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 단체장들의 어떠한 그 이해와 요구에 있어서 어떤 통합이 안 되고 또 진전이 안 되는 건 좀 아쉽고요. 특히나 그 일례로 봤을 때 그 택시 부분 문제, 택시 구역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시외를 넘어가면서 가격이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세종시에서 또 그 불만도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장들이 어떤 그 합의체를 좀 이뤄서 좀 그런 통 큰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특히나 만약에 또 세종 분원까지 오게 되면 네. 다시 그 불거질 수 있는 세종역 그 설치 문제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그런 부분에서 과연 세종역이 설치됐을 때 오송역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인선 연구원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충북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기존 교통과의 연계라든지 뭐 세종역에 대한 다시 재언급 등 사실 걱정되는 것들도 많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되는 의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라는 상징적 체계, 대한민국의 크게 입법사법 행정을 나눴을 때 입법이라는 상징적 체계가 국토의 중심부로 이전을 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 일단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이제 세종시를 둘러싼 그런 문제니 그런 이제 뭐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국회가 오는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인식 체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입법 체계가 입법 시스템이 오면 대한민국의 모든 신경망들이 다 입법과 관련돼 있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그런 시놉시스를 통해서 확장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의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와 행정과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입법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놉시스들의 전달 체계가 국회를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 체계가 세종으로 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은 다 서울 사고적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방으로 이전을 했을 경우 대한민국의 입법 체계를 이루는 모든 그 신경 전달 체계가 지역으로 일단 이전을 한다는 체계부터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신경망이든 그게 교통의 문제든 무슨 도시 발달의 문제든 무슨 어떤 문제든 간에 국회에서 얘기가 되는 이런 부분들로 좀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하자.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인선 연구원은 어떤 예, 생각이십니까? 이광희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정치사적인 의미에서 이제 국회 분원이 세종에 온다는 거,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그것만을 볼 수 없는 이제 우리 지역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그 세종 이춘희 시장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무관한 얘기인데도 본인의 공약이었던 세종역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종 분원이 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정치사적 의미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물론 뭐 저는 근데 그 세종역이 우리가 청주 사람이기 때문에 5선역이 우선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과연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인접 지역의 상생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5성역이 어떻게 왜 그동안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당초의 목적의 실현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부족함을 자꾸 느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차제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충청북도가 이제 파급 영향권 안에는 있는데 이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더 기울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 물론 뭐 그 세종역 그 이춘희 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충청북도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나 한범덕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전략을 펴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종역 언급에 대해서 언급할수록 그 힘을 키워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무시 전략을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반면에 여러 가지 다른 파생적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두 연구원의 추가적인 의견까지 좀 들으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뭐 정치사적 의미 또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그 지역에 돌아가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또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그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그 저희하고 다른 단체장 지역 단체들이 행동했던 모습들은 좀 저희 지역 그 단체장분들이 고민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뭐 세종시 부영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이 충북이 통큰 그 의견을 해서 그 땅까지 우리 세종시에 넘겨줬는데 부영면 주민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청주와 세종을 통합한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세종시의 어떤 또 과밀화 부분이 저희들한테 미칠 영향들이 또 부동산 문제 또 영향이 있습니다. 또 질 좋은 또 아파트를 또 짓다 보면은 저희의 또 투자 목적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때문에 인구들이 빨대 현상으로 해서 그 세종시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좀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대책 없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 좋은 주택 공급을 모토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했을 때 세종시로 인구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들을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그 정주 여건 또 청주의 그 오송역 주변에 또 사람들을 다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요건들을 많이 고민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광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오늘 말씀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빨리 청와대 분원 이전까지 빨리 좀 추진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또 할 말이 있는데 절대 다수인 당에서 왜 추진했다가 이렇게 바로 못하라는 거 다른 것들은 검찰 개혁법이나
뭐 언론 재정법들은 빨리 이렇게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지지부진한지 저도 거꾸로 이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합의해서 가자고 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 합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예, 예. 야당에서 얼른 해주면 바로 합의됩니다. 아, 네. 예. 뭐 여기선 여당에서 왜 추진을 안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거고. 우리한테 예. 날치기처럼 막 이렇게 하라고 힘으로 밀어붙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합의해서 가기로 한 문제라서 네네네. 합의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느 쪽도 먼저 카드는 안 꺼내면서 서로 네네네.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네. 자, 어쨌든 첫 번째 발제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고민 함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내용은 이광희 연구원이 준비하셨는데요. 네네네. 농민 정책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발제 듣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이 토론회가 쭉 이어지면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공론화되어야 될 정책적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어느샌가부터 농민들을 위한 농민 정책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라도 농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농민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몇 가지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는 그 경자유전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땅은 농사 짓는 대로 내버려 두라. 근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농지법 위반이에요. 이 어떤 그 투기의 대상으로 농사 짓는 땅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났는데 사실은 그 두 분뿐만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 거의 50%, 많게는 70%가 임대차를 하고 있을 정도로 자기 땅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현재 농지법이다. 그것 때문에 8월 달에 농지법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형식으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충북에서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주기로 했는데 너무 늦다. 너무 적다. 그리고 그 문제를 좀 문제 제기하고 싶고 농촌인력 대책 마련 코로나 때문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어려움에 처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져야 되는데 농촌 인력을 수급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좀 풀어서 좀 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큰 주제에 있어서 농민 정책이 사라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나눠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다른 두 연구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먼저 이인선 연구원한테. 예, 굉장히 중요한 듣겠습니다. 주제고 좋은 주제를 채택해 주셨습니다. 뭐 가깝게는 이제 LH 사태에서도 농지를 전용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원래 경자유전의 법칙이 사실 무너져 있어요. 농민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되죠. 뭐 일단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네. 또는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수입으로 120만 원만 연 120만 원만 소득을 올리면 농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의 절대 농지라고 하는 농업균형구역 내에 농지를 사는 데 있어서 농업을 하지 않아도 예외 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농장, 체험 농장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LH 사태 같은 것들이 이제 터지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 막론하고 농지법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대안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제 아직까지 고쳐질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는 농민에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이 단순히 농업을 지원하고 이런 게 지원하고 복지 예산으로 하는 것 같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농민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의 이제 식량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농업 정책들이 이제는 네. 좀 잘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농지법 개정안이 됐습니다만 더 좀 보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그런. 맞습니다. 우리 박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는 어떤 농민의 어떤 요즘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주로 이제 토론을 할 줄 알고 말씀을 먼저 끊으신 부분이 정치적인 면이 또 없지 않아 또 부동산 문제가 또 현 정권의 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뭐 그 저희 당의 그 뭐 윤희숙 그 의원 문제부터 해서 그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처리한 부분이 약간 좀 왜곡이 돼서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특히나 또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전수조사 또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네. 전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당의 그 모 의원을 갖다가 바로 이제 제명시키는 그런 절차를 또 가졌는데 과연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과연 그 조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그 결과 반응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그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됐던 부동산 전수조사 방침을 구청장 또는 군수, 시장, 도지사 여러 가지 선출직 지방단체장으로도 확대한다는 국민 요구가 또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투기 행위를 갖다가 꾸준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전수하는 조사 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또 그 지금 현실의 그 농지법에 대해서는 그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될까를 갖다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 의견도 좀 들으셨는데요. 예. 네. 좀 접붙여서 그 이제 추가 제가 의견 듣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의 문제를 제기를 그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 주제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현재의 농민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잘 봐야 되겠다는 이제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농민 문제를 근간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농민 문제를 얘기를 하면 농민들에게 돈 많이 주지 않냐, 농업직불금 많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이 농업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땅 가진 사람들에게 그 가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실질적 이득이 되고 있지 못한데 그 비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관련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습도를 유지해 주는 제일 중요한 지점은 논입니다. 논에 있는 양서류들 키우고 각종 그 습도를 유지하게 하고 더 이상 그 농지에는 투기 바람이 불지 않고 지금에 있는 농지는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돼서 농사 짓는 농민들만 땅을 갖게 되면 거기를 훼손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어떤 우리 그 사회의 보편적 기준점을 만들어 놓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그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당대표의 아버지도 또 국회의원의 아버지도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제 농사 짓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70, 80대 농사 짓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서 그 농지를 물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는 자제들은 대부분 농지법 위반입니다. 자기가 농지법 위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많고 이번에 이준석 의원 아버지도 그게 위법인지 그게 농지법이 있는지도 모르셨던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사회가 땅은 부동산의 개념으로 또 투기의 개념으로 보고 있던 이거 근본적으로 좀 깨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예, 그리고 농민수당 문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농민수당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아마 그 추가 의견을 덧붙이지 않을까요? 네, 예.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농민 수당을 주자. 사실은 대한민국 농업으로만 보면 사실은 농사 짓는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 발전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그 저개발 국가의 농업과는 다른 굉장히 높은 수위에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네. 우리 우리 이시영 지사께서 끝까지 반대를 하시다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기 바꾸고 3번 하셨는데 이제서 농민수당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더 웃긴 거는 다른 쪽은 이미 다 60만 원 이상씩 주고 있어요. 근데 예. 50만 원 겨우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된다. 시민적 요구로.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 농민 직불금, 농민 수당 혹은 뭐 그 이런 소위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금액이 좀 적고 아까 처음에 말씀은 이게 제대로 다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네네, 그 직불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예, 예. 두 분 추가적인 그러니까 의견 좀 이제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지가 그 임차농이 지금 통계상으로 절반 정도 되는 거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장에 가보면 70% 그렇죠. 이상이라고 불법 임대차까지 한다면 말씀하신 65% 이상 네네.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그 국가에서 만든 뭐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그게 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 이제 농민 등록제를 좀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농민수당 이번에 이제 뭐 어떻게 힘들게 해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여성농이라든가 그 청년 그리고 고령농이 배제될 수 있는 이런 위험점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이광희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 일손 부족 문제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지금 농촌 가보시면 거의 뭐 4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농촌 일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그 임금이라든가 근로 시간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근기법 근로기준법의 63조에 그 적용 예외에 농어업 분야, 축sak 분야가 제외가 돼 있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만 제외가 아니라 농업이라든가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그 농업 노동자로 일하는 그곳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기법 적용에 휴게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농업 문제가 단순히 농업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타의 그 정책들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박한석 연구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뭐 농민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이 기본소득이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기본자라는 게 유행인데 그게 과연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그 저희 그 이번 이시종 그 정부 아래 우리 충청북도가 계획은 정말로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본 수당도 어떻게 주겠다. 그리고 또 농업인 아까 등록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벌써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현실이 아까도 말했지만 잘 그 농업인들한테 배분이 되는가라는 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을 할 때 그 기존의 어떤 어떤 뭐 전시 행정적인 그런 그 기본 그 룰이 아니라 정말로 요즘에 빅데이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종합을 해서 어떤 기준점을 잘 해서 정말로 농사 짓는 수 있는 만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농민 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게 그 여성인들한테 그것도 농업인 여성들한테 바우처도 나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바우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을 알아보니까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역 교육 문제다 보니까 청주시로 그 이사를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원이 또 안 나가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 자연 녹지지만 거기에는 또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또 바우처가 나가는 부분들 그런 약간의 어떤 그 사각지대들을 갖다가 조절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서 정말로 농사짓을 수 있는 배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아까 그 농사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 뭐 2만 원 정도 갖다가 지금 뭐 4만 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생산적 일점 봉사. 예, 있는데 그 현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지금, 되겠죠. 예, 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농사 짓는 현실은 매달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손이 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지다 보니까 좀 그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분들이 왔을 때 어떤 과연 그 열심히 또 그분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를 갖다 면밀히 따져서 정말로 그 제대로 된 지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네.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도 알아보니까 그 청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다 빌릴 수가 있는데 정말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한테 농기계를 빌려서 정말로 그 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기계를 다루지 못한 사람이 빌려갔을 때 바로 이게 고장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농촌에서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또 들었고 특히나 그 청주 청원이 그 통합이 되면서 도시화되면서 그런 부분에 어떤 그 기준점의 모호함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들여다보면 정말 파헤치고
아니, 지나가야 될 지금 끝이 없네요. 말씀하신 예. 거에 대부분이 농지법 정확하게 지키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오늘 뭐 농민정책 관련해서 문제 제기 많이 하셨는데 예, 마무리 발언으로 같이 예, 듣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예. 농민수당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기본소득이 많이 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있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 이미 헌법적 가치에 공익적 가치가 농업에 있다는 것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엄청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농민들에게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아까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겨우 실시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충북에서 이 자랑거리예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8만 원이에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남들은 다 20만 원씩 갖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72세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는 다 72세가 넘어 있어요. 그래서 72세 제한 규정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인선 연구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인데요.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함께 관통되는 주제가 아마 오늘 기후 위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해마다 이상 기후에 우리가 뭐 힘들어 하는데 이게 이상 기후가 며칠만 버티면 되고 뭐 이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노동자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소득에 아주 근본적인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앞당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2050년까지 우리가 탈탄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절반 정도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지금 정부와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가 그런 정책들을 이제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그 주제를 좀 제시를 해봤고요. 네. 특히나 기후위기 그 대응에 있어서 보통 이것을 이제 탈탄소 저감, 그러니까 탄소 저감 정책으로만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만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 정책 그리고 여러 농민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도시 전반에 변화를 도모하는 네. 체제 변화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는 기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충북도가 이제 오히려 그 기후위기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좀 설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소 저감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뭐 노동이라든지 도시 관련해서도 더 구체적인 포괄적인 맞습니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 구체적인 대안은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듣도록 네. 하겠고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두 연구원의 또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희 연구원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못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언어를 쓰다 보면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는 발생되는 탄소보다 그 쓰는 탄소, 그러니까 발생되는 탄소와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0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탄소의 배출 전체를. 네. 그 얘기는 그동안 발생된 탄소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단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일단 정부의 방침이 탄소 중립 2050 선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쓴 것에 대한 그 좀 약간 그 모호함과 좀 답답함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그 단순하게 문제 제기 정도 수준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나오신 이인선 연구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한석 연구원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탄소 중립은 좀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그 기후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 배출에 관해서 어떤 그 억제 정책 그런 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탄소 배출권 그 규제를 갖다 많이 하는 그 추세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노동의 문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 대기업들은 그 ESG 그 경영 체제라고 해서 그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그 경영 지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전 세계적 글로벌리 무역 체계에서 어떤 이득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기업 쪽들은 먼저 앞서 나가는 쪽들이 좀 그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어떤 중소기업 부분들 그리고 또 지역에서 시민사회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행정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곳은 그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 부분 문제를 갖다가 더 이상 그 소각 부분 문제를 갖다가 규제를 주면서 더 확장을 못하게 하고 네. 또 어떤 부분은 또 그 산단 그리고 또 공업화를 유치를 위해서 또 LNG 발전소를 갖다가 또 허가를 또 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엇박자는 정말로 시민들 갖다가 이해시키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일단 그 대기업이라는 말씀은 약간 좀 다른 얘기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10대 기업 혹은 미국 같은 경우나 글로벌 10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이미 굴뚝 산업은 GM조차도 10위권 밖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상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이런 기업일수록 0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에 가깝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 네. 대기업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졌었던 탄소 중심형 기업들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정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두 분 의견도 좀 추가적으로 들으셨는데요. 사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든지 한 번쯤 이제 실감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한석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 규제 위주로 나가는 기후 정책에 좀 문제점을 말씀하신 건지 그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또 있는 부분을 또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저는 LNG 발전소 뭐 허가해준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바로 그 LNG 발전소 허가를 요청한 게 바로 대기업인 SK입니다. 근데 대기업 규제를 하지 말라는 이게 좀 무슨 대단 생각이 들어서 여쭤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오히려 대기업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규제를 더 판매를 강화해야 하기 위해서 되는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시켜 달라고 네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충북하고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하시고 행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에서 과연 이제 기후위기의 그 인식을 비상하게 하면서 과연 정책에 넣느냐 이런 거에서는 정말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산업단지가 충북이 전국적으로도 지금 우리 면적 대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건데 추가적으로 청주는 또 10개를 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럼 산업단지 내에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고 또 한 가지 그 산업단지에 그 요즘 법이 개정이 돼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단의 폐기물을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에 있는 폐기물까지도 들어오도록 허용해 놨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적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아까 농업 문제 얘기에서도 충북이 지금 뭐 태양광 특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뭐 선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농촌 지역의 그 절대농지 지역에서도 소위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소 만들어놔서 주민들하고 갈등 생기고 소득은 기업이 수취하고 농민들은 오히려 농지를 빼앗기고 그 건강을 해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 좀 네. 강화해야 되는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도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성장하고 그 팽창하는 도시 정책에서 머물러져 있다. 네. 이런 부분 얘기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ESG 경영 우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 지금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충북의 미세먼지의 절대적인 그 한 70% 이상을 사실은 북부 지역에서 나온다고 해요. 시멘트 공장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시멘트 공장 대표적인 데가 쌍용양해 아닙니까? 그 쌍용양해가 바로 그 제천과 충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월 지역에 그 이미 폐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네. 시멘트 그 광산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쌍용 같은 경우는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는 CNE 그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이제 환경 사업을 한다, 쓰레기 처리를 한다, 해서 환경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의견들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것들로는 안 된다. 더 이제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이제 목전에 닥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충청북도가 어떻게 됐는지 산업화 시대의 여건들 중심으로 그 단체장들도 그렇고 전부 되다 보니까 사고가 약간 그 기업은 탄소를 당연히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러져야 되거나 탄소 중립을 얘기하면 마치 그분들의 기업 행위를 막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약간 일어납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그 10대 핵심 추진 과제들도 다 산업을 일으키는데 그게 탈탄소 산업 중심으로 일으키고 산업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제 살지 못하는 상태로 됐다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은 대기업들입니다. 네. 돈이 많으니까 일단 자기들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게 전 세계에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지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전국에 대기업들이 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충북 같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많은 곳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강력한 그 드라이브와 그다음에 어쨌든 산업 전환을 위한 노력들을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렸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화 시대 그 정치에 섰던 분들 빨리 뒤로 좀 물러나 주시고 새로운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후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될 거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여해의 문제거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제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박한석 연구. 예.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념의 문제,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현 도정의 어떤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과연 그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2050년 갖다가 타겟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림 계획은 정말 좋은데 그걸로 그 첫 그 시발점으로 과연 어떤 점을 갖다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뭐 한 3-4명이 계획을 해서 이렇게 거대한 기획을 또 내왔다는 그런 풍문도 들리고요. 특히나 각 군 단위에 가면은 담당자들이 1-2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 거대한 이런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기후 위기에 대비해서 각 충북의 그 지자 단체장도 이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또 그 정치인들도 고민을 해서 정말로 그 엇박자나는 그런 행정을 갖다가 감시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잡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단적으로 네. 충북이 한 10년은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로 뒤처져 있다. 그것에 대해서 자각해야 됐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2050년 뭐 탄소 중립 그야말로 말 그대로 선언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또 들으셨습니다. 추가적인 의견까지 이제 함께 마무리 발언 좀 듣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고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구체적인 기후 위기의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산업단지, 더 이상의 공급, 개발 위주의 정책을 이제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네. 부지사 산하에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노동,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등 각계의 그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설정된 목표와 방향들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 체계는 당연히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실무 지원단을 이제 맞춰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이제 충남 같은 경우가 이제 화력발전소가 이제 굉장히 밀집돼 있고 많은 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전국에서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그 금액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뭐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듯이 충북도 이제는 이 문제를 주요한 제1의 이제 정책으로 내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청주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그 2040 그 청주 도시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고 9월에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제 확정이 최종될 것인데 거기에서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인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부분 계획으로 뭐 녹색 도시를 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 수소차를 지원하고 전기차를 지원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좀 제시한 거 정도 이런 게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는 근본적이고 또 획기적인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연구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충북정치발전연구소는 평소에 정치의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정책, 또 정치 철학, 소신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고요. 오늘은 이광희, 박한석, 이인선 세 분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충북정치발전연구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